사하라 사막에 부는 바람 지브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 정찰기의 이름으로도 사용되었던 이 단어는 비행기 매니아인 미야자키 하야오가 일본 애니메이션계의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자는 의미를 담아 스튜디오의 이름으로도 사용되었다. 일본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브리 스튜디오는 인간의 심리 묘사에 공을 들이고 풍부한 표현력으로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그야말로 리얼하고 퀄리티가 높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 예산과 시간의 제약이 많은 TV 시리즈보다는 극장판으로 한 작품 한 작품에 온 힘을 쏟아붓고 구석구석까지 눈길이 간 타협하지 않는 내용을 추구한다는 일념으로 지금껏 버텨왔다고 한다. 1985년 7월 15일에 설립되어 공식적으로 제작팀이 해체되는 2014년 8월 그리고 현재 2019년 무려 34년간 이어진 이들의 역사를 느긋하고 섬세하게 살펴보면서 미야자키와 다카하타를 비롯 지브리의 모든 스태프들이 어떻게 지브리를 만들어왔고 또 유지해왔는지를 이 지브리 연대기 코너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브리 스튜디오의 초기작부터 최신작까지 모든 작품을 파헤쳐보는 시간, 쭈앙브로 특별기획 지브리 연대기 그 5번째 시간 마녀배다부 키키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1985년 주로 아동극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 프로듀서 후토사는 카노도 에이코 작가의 아동문학 마녀의 테크편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기획을 세운다. 허나 이 기획은 바로 실현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마녀의 테크편이라는 제목에서 테크편이라는 단어가 택배회사 야마토 운수의 등록 상표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후토사는 유키지루시의 초원한 아들 탱그리처럼 교내 교육용 OVA로 제작할 예정이었던 마녀의 테크편 기획을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수정하고 테크편의 상표권을 가진 야마토 운수에게 스폰서로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당초 야마토 운수는 이러한 후토사의 제안에 난색을 표했지만 자사의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고양이가 이야기에 등장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 결국 승낙하고 스폰서로 참여한다. 이후 2년이 지난 1987년 지브리 스튜디오의 한 아동문학의 장편 애니메이션 기획이 전해진다. 바로 마녀의 테크편이었다. 후토사와 야마토 운소가 주도한 기획이 도쿠마 쇼텐을 통해 지브리 스튜디오로 전해진 것이었다. 그러나 제작 역시 기획때와 마찬가지로 바로 진행되지 못한다. 토토로와 반딧불의 묘가 제작에 착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마녀의 테크편 기획이 조금만 더 빨리 들어왔다면 지브리의 세 번째 작품은 토토로가 아닌 마녀의 테크편이 되었을 것이다. 미야자키 하야오와 다카하타 이사오가 이제 막 차기작에 돌입한 데다 원작을 읽은 스즈키 토시오가 마녀의 테크편을 젊은 여성 관객을 타겟으로 한 트렌디한 영화로 제작할 것을 제안하면서 지브리의 5번째 작품은 유망한 젊은 감독에게 맡겨보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예, 갖다붙이입니다. 아, 스즈키입니다. 할 말이 있는데 신주쿠의 찻집에서 뵐 수 있을까요? 예, 뭐. 이 찻집은 라퓨타의 시나리오를 미야상이 쓸 때 그걸 읽고 다카하타상과 의견을 교환하던 곳입니다. 아, 실은 이번에 이런 원작이 있어서요. 마녀의 테크편이군요. 혹시 이걸 영화로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고 생각되면 러프한 줄거리를 써주세요. 자, 이건 라퓨타 때 미야자키상이 작성한 기획서인데요.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녀의 테크편의 감독을 맡아줄 인재를 찾는 과정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미 주변에 카타부치 스나오라는 훌륭한 인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카타부치 스나오는 텔레콤 필름에서 미야자키와 함께 명탐정 홈즈를 연출했던 인물로 뿐만 아니라 다카하타, 콘도, 토모나가, 오우츠카, 데즈카 오사무 등 난다 긴다 하는 감독들의 각본과 연출 보조로 활약하면서 이름을 알리던 유망한 연출가였다. 본래 나오시카와 라퓨타의 각본도 카타부치가 맡을 예정이었으나 본인이 거절하면서 무산된 바 있었다. 현재는 블랙라군, 아리테 공주, 이 세상의 한 구석에 등을 연출하며 거장 반열에 올라와 있다. 카타부치는 어엿한 마녀가 되기 위한 통과 의뢰로서 낯선 거리에 정착한 키키가 여러 난관을 거치며 성장하고 최종적으로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해낸다는 이야기로 초고를 작성한다. 무대가 해변이라는 점에서 근처에 배가 난파되고 키키가 남겨진 사람들을 구조한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하지만 프로듀서로 참여한 미야자키는 카타부치의 절정 파트를 보고는 이 작품은 사춘기 소녀의 성장과 통과 의뢰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라서 액션을 수반하는 사건성은 포함시킬 필요가 없네 라며 키키의 난파선 구출 장면을 지워버리고 키키가 한 노인에게 감명을 받고 끝난다는 담담한 엔딩으로 결말을 수정한다. 이는 평범한 사춘기 소녀의 이야기라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작품이 60분 중편으로 기획되면서 러닝타임을 고려했을 때에도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렇다. 사실 카타부치 스나오가 러프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키키는 60분 중편으로 기획되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영화관에서 상영할 수 없기에 지브리는 또 다른 영화 한 편을 제작해 연속 상영할 생각이었다. 이웃집 토토로와 반딧불의 묘처럼 말이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었다. 바로 다른 한 편은 실사 영화라는 것이었다. 이번 기획은 젊은 감독들의 젊은 여성들을 위한 두 편입니다. 젊은 여성을 동원하면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죠. 키키는 젊은 여성을 자극하기 위해 그들이 동경하는 이상화된 유럽을 무대로 하죠.
그리고 다른 한편은 여자 배구 실사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으로는 여러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 먼저 A, B, C, 예? 특히 C는 얼마 전에 TV에서 본 다큐멘터리 디렉터인데 아니요, 그거 맡은 분 아세요? 지금까지 없었던 참신하고 재미있는 영상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분명 상식에 얽매이지 않는 젊은 사람인 게지. 그런 사람에게 곧 영화를 찍을 기회를 주고 싶네. 아니 그분 해외에서도 평가가 높은 영상 방면에서는 국제적인 거장이십니다. 하지만 토토로와 반딧불이의 뒤를 이을 동시개봉 기획은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었고 실사 작품의 경우 다카하타가 야나가와 수로 이야기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바 있었지만 지브리의 전문 분야도 아니었기에 동시개봉 기획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대신 마녀의 태크편이 80분 정도의 단독 작품이 되었다. 프로듀서를 맡은 미야자키 하야오는 시나리오 라이터로 당시 영화와 TV에서 활약하던 이시키 노부유키를 지명하고 라퓨타와 토토로에서 원화를 맡았던 콘도 카즈야를 캐릭터 디자이너와 수석 애니메이터로 역시 라퓨타와 토토로에서 원화를 맡았던 오오츠카 신지를 작화 감독으로 기용한다. 배경은 토토로에서 미술 감독을 맡았던 오가 카즈오의 추천으로 오오노 히로시를 데려오는데 이들은 카타부치 스나오 감독을 위시한 신예들로 이루어진 제작팀이었다. 제작팀이 꾸려지자 곧 로케이션 헌팅을 떠난다. 로케이션 장소는 스웨덴. 그 옛날 미야자키가 도쿄무비의 후지오카 유타카와 함께 말갈량이 삐삐의 영상화 허가를 받기 위해 방문했던 곳이었다. 결국 원작자의 반대로 삐삐의 영상화는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미야자키는 이곳에서 많은 영감을 얻어 루팡 3세와 라퓨타 등에서 사용했다. 로케이션 헌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토토로의 셀을 파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마녀팀은 무사히 스웨덴의 스톡홀름과 고틀란드 섬, 비스비 등으로 로케이션 헌팅을 다녀와 그곳에서 본 풍경과 영감으로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 코리코를 창작한다. 로케이션 헌팅 이후 메인 캐릭터 디자인과 빵집의 미술 설정 정도가 마무리될 무렵 마녀팀의 커다란 이변이 일어난다. 바로 카타부치 스나오가 감독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자리를 미야자키 하야오가 대신하게 된 것이다. 사정은 이랬다. 키키의 스폰서 중 한 기업에서 우리로서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작품 외에는 투자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못을 박아버린 것이었다. 그 스폰서가 투자하지 않는다면 키키의 기획조차 없던 일이 되어버릴 수 있었기에 카타부치 스나오는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로 감독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카타부치 스나오는 마음 같아서는 떠나고도 남았지만 작품과 끝까지 함께 해달라는 스즈키 토시오의 부탁에 연출 보조로서 작품 제작을 이어갔다. 카타부치 스나오는 연출 보조로 격화되었던 사건에 대해 연출 보조가 되고 할 일이 많지 않아 집에 일찍 귀가하는 현장이 되어버려 둘째를 낳을 수 있었다고 재밌게 말했다. 이웃집 토토로가 끝나고 쉴 새 없이 마녀의 지휘봉을 잡은 미야자키는 이시키 노부유키 대신 본인이 직접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그는 루팡과 나오시카, 라퓨타를 거치며 굳어진 미야자키가 그리는 여자아이는 모두 공주다 라는 이미지를 깨고 싶어 했다. 그래서 키키는 평범한 사춘기 여자아이의 이야기로서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지방에서 상경하여 생활하는 지극히 평범한 여성들, 그런 여성들에게 상징되는 현대사회에서 여자아이가 만날 이야기들을 시나리오에 담아냈다. 무대는 여성 관객들을 타겟으로 하여 20세기 초반의 유럽을 기반으로 흑백 TV와 보니버스, 복이 없이 대형 여객기가 날아다니는, 즉 제2차 세계대전을 겪지 않은 평행세계의 유럽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가공의 나라에서 어떻게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발로하며 자기 실현을 하느냐, 자립을 하느냐의 이야기를 그렸다. 성장기 소녀들의 자립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원작과 달리 마법의 판타지성은 낮아졌다. 소위 마법물의 전통에서 벗어나 비슷한 소녀들 누구나가 갖고 있는 재능을 의미하는 한정된 힘 정도로 표현되었다. 캐릭터 묘사에 있어 원작의 메시지가 강조되기 위해 주인공 키키의 외양과 성격이 조금 바뀐다. 원작의 키키는 아무 장식도 하지 않은 롱 헤어였다면 애니메이션의 키키는 트레이드 마크라 할 수 있는 커다란 빨간 리본을 머리에 맨 쇼트 헤어로 디자인되었다. 또한 쾌활함과 말갈량의 측면이 강조되었다. 키키의 머리 디자인이 바뀐 이유는 단순히 롱 헤어가 작화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또한 빨간색 리본은 사춘기라는 이미지에 고민하던 미야자키가 한 다방에서 가까이 했던 종이 냅킨에 큰 리본을 그리며 이거다! 라고 외쳤던 게 계기였다. 톰보는 인기 있는 남자를 이미지 삼아 만들어졌다. 스태프들끼리 남자의 인기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결론적으로 첫 번째, 머리가 좋다. 두 번째, 성격이 밝다. 세 번째, 좀 불량한 면이 있다. 이상 3개가 꼽혀 톰보가 탄생했다. 스태프들은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머리가 나쁘고 성격이 어둡고
성실하다며 그야말로 인기가 없는 남자라며 폭소했다. 키키가 신세를 지는 오소노 아주머니의 경우 미야자키가 아일랜드에 갔다가 묵은 한 민박집 아주머니를 모델로 창작한다. 민박집 아주머니는 미야자키에게 차라도 마실래요? 라며 인스턴트 커피를 타줬는데 그 에피소드가 인상에 남아 그대로 사용했다. 화가소녀 우구슬라의 거대한 유화 그림은 시립 미나토 중학교 양호 학급의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도 아래 제작한 하늘 위로 나는 배란 작품을 사용한다. 촬영한 것을 미술의 오가카즈오가 유화의 터치를 더해 사용했다. 참고로 우르슬라와 키키는 모두 타카야마 미나미라는 레전드 성우가 맡았다. 미나미는 우구슬라 역에 캐스팅되었으나 키키 역의 성우를 찾지 못하던 미야자키가 타카야마에게 키키 연기를 지시했고 타카야마의 연기에 만족한 미야자키가 키키 역에도 캐스팅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것처럼 결말은 키키가 노부인에게 케이크를 받으면서 끝나는 소소한 엔딩이 될 예정이었다. 대부분의 스태프들 역시 이야기의 흐름상 그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단 한 명, 스즈키 토시오가 이를 반대했다. 좋긴 해요. 좋긴 한데 왜요? 뭔가 부족한가요? 역시 관객들은 즐기러 오니까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딱 끝나면 좋은 영화인데 왜 그런 제안을 하세요? 모든 조언이 추가하면 좋은 영화가 될 거예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릴 테니 재밌게 되겠죠? 스즈키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추가하죠. 이렇게 추가된 엔딩이 지금의 비행선 구출 장면이다. 카타부치의 시나리오 초고 속에 있던 난파선 구출 장면이 미덕 미야자키의 손에 닿아 비행선 구출 장면으로 어레인지된 것이다. 사실 스즈키 토시오가 단순히 영화 자체가 너무 심심하다는 이유에서 엔딩을 추가시킨 건 아니었다. 작품이 제작되던 중반 스즈키 토시오에게 작품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사건이 있었다. 저기 스즈키씨, 예, 야마토 운수는 전국에 영업소가 잔뜩 있는데 왜 예매권을 사주지 않는데요? 예? 무슨 말인가요? 아니 키키는 야마토 운수가 스폰서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야마토 운수는 대기업인데다가 전국에 영업소가 잔뜩 있으니까 한 업소당 10장씩만이라도 팔아준다면 장사가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아, 저희 측에서 지금 난리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왜 우리가 배급을 맡았냐고 말이죠. 혹 약속을 어기실 건 아니죠? 예? 언제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스즈키씨, 나우시카, 라퓨타, 토토로로 넘어가면서 점점 흥행 성적이 떨어지고 있어요. 미야자키 씨도 이게 마지막입니다. 바로 배급을 맡고 있는 토에이와의 마찰. 토에이는 스폰서인 야마토 운수가 회사 선전 차원에서 극장 예매권을 많이 팔아줄 것으로 기대해 배급을 맡았으나 스폰서가 비협조적인 스탠스를 취하자 스즈키를 불러 따졌던 적이 있었다. 지금까지 단순히 영화 제작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던 스즈키는 토에이의 이 같은 반응에 상당한 충격을 받는다. 이후 상업성과 홍보의 중요성을 깨달은 스즈키는 니온TV 관계자를 찾아가 투자를 제안하게 된다.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만들고 있는 영화에 중간부터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갑자기... 좋습니다. 지브리의 이전 작품들을 송출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니온TV 측은 스즈키 토시오의 갑작스러운 제안에도 지브리를 믿고 투자를 결정한다. 니온TV의 투자는 TV를 통한 광범위한 홍보로 이어졌고 이는 흥행 성적으로 고스란히 돌아왔다. 니온TV와 지브리의 관계는 키키 이후로도 계속되지만 토에이와의 관계는 키키를 마지막으로 질긴 인연을 끝낸다. 이후의 배급은 토오가 맡는다. 이렇게 본작의 내용처럼 누군가는 좌절을, 누군가는 성장하며 제작된 마녀배다부 키키는 1989년 7월 29일 일본 전국의 상영관에서 개봉하여 무려 264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고 21억 5천만 엔의 배급 수익, 43억 엔의 흥행 수익을 기록한다. 이 성적은 전작의 토토로 반딧불이의 3배 이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1978년에 공개되어 당시까지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흥행 1위를 고수하던 우주전함 야마토 사랑의 전사들의 기록을 갈아치운 엄청난 성적이었으며 또한 제44회 마이니치 영화 콩쿠르 애니메이션 영화상 제7회 골든그로스 최우수 금상을 차지하는 등 비평적으로도 호평을 받으면서 스튜디오 지브리는 본격적으로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한다. 마녀배다부 키키의 엄청난 흥행으로 스튜디오 지브리는 대격변을 맞이한다.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천공의 성 라퓨타, 이웃집 토토로, 반딧불이의 묘, 마녀배다부 키키까지의 연대기를 지브리 1기라고 부른다. 마녀배다부 키키는 지브리 1기의 종말이자 2기의 탄생을 알리는 작품이다. 못다한 이야기. 에런섬.
작중 키키가 지지와 똑같이 생긴 인형을 배달하는 집의 디자인은 에런섬의 민박집에서 영감을 얻었다. 에런섬은 아일랜드의 서쪽 끝에 위치한 섬으로 에런 스위터의 발상지로도 유명한 곳이다. 스즈키와 함께 에런섬에 갔다 온 미야자키는 일본으로 돌아와 키키를 제약하기 시작했고 한 장의 사진도 없이 그때 본 감정과 기억만으로 민박집을 재탄생시켰다. 미야자키는 그림을 그릴 때 자료를 전혀 보지 않는다.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기억에만 의지한다. 기억에서 애매한 부분은 상상으로 그리는 것이다. 그만의 독창적인 건축물들은 전부 이런 식으로 탄생했다. 환상의 포스터. 마녀배더브 키키의 포스터라고 하면 요 두 가지의 포스터가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이것 외에도 선택받지 못한 환상의 포스터가 존재한다. 먼저 키키가 시계탑 위에 앉아있는 포스터. 본래 키키의 시나리오상에는 키키가 코리코에서의 첫 하룻밤을 시계탑 위에서 보낸다는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한다. 그 내용은 본편에서 삭제되었지만 이 포스터가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키키가 변기 위에 앉아있는 포스터. 실제 미야자키가 그린 이 포스터는 미야자키가 그리는 여자아이는 모두 공주다. 미야자키의 여자아이는 화장실도 가지 않는다 등의 비판에 그가 정말 마음먹고 그려냈던 포스터다. 결국 두 포스터 모두 결격 사유가 있어 선택되지 못했고 소녀와 사춘기의 느낌이 잘 드러난 지금의 포스터로 결정되었다. 미야자키를 찾아서. 키키는 중간에 감독이 바뀐 데다 군중씬이 많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래서인지 후반의 군중씬에는 재밌는 장면이 많다. 대표적으로 이 장면이다. 비행선을 비추는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 우르르 몰려든 군중 속에 이렇게 미야자키를 찾아볼 수 있다. 본인이 그렸을 리는 없고 아마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장난을 친 것으로 보인다. 자, 진짜가 나타났다. 다들 길을 비키고 머리 숙여라. 아니다 됐다. 다들 일어나. 핸드폰을 꺼내서 팟빵을 눌러라. 야 너네 거기 지금 뭐하냐. 죄라 검색하고 빨리 구독 눌러라. 시간이 없다. 미야 다시 구라다. 생방송은 아니니까 너네만